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에서 구조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조역학, 응용역학, 내진설계, 전산구조 해석, 좀 딱딱한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아멘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대구에서부터 한 3시간 정도 차를 운전해서 왔는데 처음에는 참 멀다 생각했는데 여기 서산 가까이 오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본 적이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군 온양읍 초사리, 지금 아산시거든요. 오면서 예산 지나가고 또 저희 선산이 있는 청양도 지나가고 하면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대구에 1989년도부터 대구에 내려갔을 때 주변에 순 대구 사람만 있었습니다. 대구에 제일 많은 게 의성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의성 근처 지나가면서 우리 고향이 여기다 그러고 서로 이렇게 지명 얘기하고 그럴 때 저는 조금 외로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니까 고향이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전할 말씀은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을 나누고 주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는 것입니다. 흔히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창조과학회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단체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과학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과학 때문에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과학에 대한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갈까 합니다. 범위가 과학의 전 범위를 제가 다루겠다 그렇게 준비를 해와 가지고요. 혹시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에 남으면 됩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저나 창조과학회 사람들이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은 다 읽으셨으니까 혹시 영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y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and ye may prove what is the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보통 교회에서 이거 영어로 읽어보자 하면은 한 명도 안 읽는데 오늘은 많이 같이 읽으셔서 저도 그냥 읽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로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그렇게 해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말고 이 세대를 흉내내지 말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속된 가치관이 지금 시대에 제일 위험한 가치관이 진화론입니다. 사람들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언어, 모든 과학 분야, 심지어 철학에까지도 이게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인 진화론에 세상에 찍어내려는 그 틀에 수동적으로 찍히지 말자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는데요.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랬습니다. 흔히들 가슴만 뜨겁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 도로 원위치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생각이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 있다 하는 거고요. 변화를 받아 역시 transformed 하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언어로 메타몰프호인데요. 여기에서 영어의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것을 말하죠.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데 거기에 쓰였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는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쩌라는 거냐? 분별하도록 하자는 거죠. 이 may prove. 그 수동태 변화의 결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뒷부분에 몇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의지를 분별하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해봤고요. 우리가 다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누가 한 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까요? 성경 말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는데요. 성경 전체를 7C로 요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죠. 불과 10대 만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그 뒤에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흩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언어를 흩으셔서 세상 여러 곳으로 나뉘어 살다가 가장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죗값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마지막 성취를 남겨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과학적인 내용은 어떠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왜 성경에서 과학을 얘기하려고 그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과학적인 내용은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모세는 현대과학에 무지했나요?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은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못 먹는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주석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과학을 잘 몰랐다, 그래서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에서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과학은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되새김질을 안 하는데 토끼가 두 가지 똥을 누거든요. 까만 똥과 하얀 똥. 까만 똥은 배설물이고 하얀 똥은 일종의 소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그 하얀 똥을 도로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볼 때 새벽 3시쯤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현대과학에 무지했다. 모세가 자기적으로 쓴 게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썼는데 하나님이 틀린 과학을 얘기할 분이 아니시죠. 성경은 영적인 내용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인 내용 또까지도 사실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제일 좋은 예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은 앞뒤 배경을 보면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이보다 조금 뒤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말씀. 여기서 땅의 일이라는 것이 창세기 앞부분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물 사이에 궁창을 두셨고 셋째 날에 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지구가 물속에서, 땅이 물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지각 변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지층을 우리가 그랜드 캐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라 하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물속에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은 물속에 사는 공룡, 어룡이라 그러고 공중을 나는 공룡은 익룡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룡들이 다섯째 날 창조가 되었고 여섯째 날은 육지의 짐승들, 그리고 남자,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10대 만에 노아 때 세상이 죄악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창세기 6, 7, 8장 부분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셨다, 땅을 뒤엎으셨다 하는 말씀. 그래서 이때 굉장한 격변을 겪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지질학은 옛날에는 동일과정설, 말하자면 강이 어떻게 깎였느냐, 비가 와서 오랜 세월 동안에 산을 깎아서 강이 됐다,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부터 바뀌어 있습니다. 격변설로 급격하게 강이 깎인 거는 순간적으로 깎인 거다, 지층이 쌓이는 것도 순간적으로 쌓인 거다. 조금 이따 그런 증거는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한다면은 하늘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과학 얘기를 주로 할 텐데요.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과학은 진화론을 따르고 성경은 영적인 부분만 따라라. 그럼 우리 과학하고 성경하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잘 공존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르죠. 또 한 부류의 과학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을 성경의 권위 아래 두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진화를 해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1960년대, 한국에서는 1981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화를 전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과학을 전공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창조과학회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시작된 역사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씁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이때로부터 보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고 영국의 그 당시 군함인 비글호를 타고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남미의 에쿠아도르에서 서쪽으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핀치새들이 있는데, 이 핀치새들의 부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이 생각할 때는 핀치새들이 이 섬 저 섬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지역적으로 격리가 됐다. 따로따로 자연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 자연에 적응을 해가지고 부리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떴습니다. 자연 선택의 결과로 진화가 일어나겠다. 쉽게 예를 들면은 핀치새들이 부리가 변하다 보니까 이 핀치새가 나중에는 독수리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윈이 처음에 책을 쓴 종의 기원, 거기서 말하는 진화의 원리는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이 자연 선택이 진화로 이어지는가? 요즘에 쉬운 과학적인 논리로 쉽게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리가 다양한 거, 자연 선택의 결과이고, 이런 자연 선택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연 선택의 결과로 진화로 그것이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예를 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애완개를 많이 기르는데요. 처음에 위에 엄마 아빠 개가 있었습니다. 유전자가 많이 있지만 털이 긴 유전자와 짧은 유전자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둘이 결혼하면 4가지 종류의 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털 긴 유전자, 중간털, 긴털, 긴털, 중간털, 또 긴털, 짧은 털, 긴털, 짧은 털, 그리고 짧은 털끼리. 근데 어느 날 시베리아에 갔던 이 개들이 털이 짧은 털, 중간 털은 다 얼어 죽었습니다. 긴 털의 개만 살아남아가지고 둘이 결혼했다. 그럼 긴 털만 나옵니다. 요즘에 말하는 애완견들 순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나요? 앞에서 잘 보신 분은, 앞에 슬라이드가 기억나시는 분은 오히려 유전 정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털 짧은 유전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는 다양성은 있지만 종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개는 개죠. 중간 털이었던 게 긴 털이 됐다. 그러더라도 개의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개 품종이 한 300 내지 400종까지 됩니다. 요즘도 새로운 개 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순종끼리 결혼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도록 그렇게
몇 대만 결혼을 시키면 소위 말하는 순종이 나옵니다. 그 순종들은 똥개보다도 유전 정보가 적습니다. 근데 개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도 개가 고양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하고 구별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종물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라고 하신 거는 아마도 결혼해서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류를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에 대해서는 종이라 그러죠. 종류라고 하지 않고 품종을 말합니다. 여기 조그만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뭘까요? 말처럼 생겼죠. 말입니다. 굉장히 조그맣고 이 말보다 체격이 더 큰 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무리 체격이 작더라도 이 말은 말이지 이 말이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류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화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직도 기린이 그 진화를 대표하는 동물인가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걸 배웠습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지금은 어떤 생물학자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거 배우셨던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 하고 과학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라마르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린은 왜 목이 기냐? 원래는 목이 짧았다. 근데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다가 목이 길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다윈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자연선택설.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 그렇게. 오늘 그림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옛날에 기린이 목이 짧았다면 목이 짧았던 기린, 화석으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 미얀마, 태국, 베트남 요 국가들의 경계 지역에 카렌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에서는 여자들이 목이 길면 미인이에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면 목을 길게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에다가 링을 찹니다. 이게 이렇게 기린이 노력해서 목이 길어졌다.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다. 그럼 목이 긴 딸이 나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딸들도 미인이 되려고 어렸을 때부터 목에다 링을 감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학적인 용어로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다. 그 총각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손가락 없는 애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기린에 대해서 좀 더 말하면 기린은 평균 키가 4.8 내지 6m 되는데 기린이 꼭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왼쪽이 순놈 기린인데요. 순놈 기린은 평균적으로 한 3m 높이에 있는 나뭇잎을 제일 좋아하고 오른쪽에 있는 암놈 기린은 한 2.5m 있는 높이에 있는 잎들을 먹습니다. 기린이 이렇게 높은 데 있는 먹이만 먹느냐 하면 고개를 숙이고 풀도 먹습니다. 근데 기린이 고개 숙이고 풀을 먹을 때 과연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흔히 중학생 정도면 이 대답을 잘 하던데요. 기린이 고개 숙이고 물 먹으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네? 일단 기린의 혈압은 사람의 혈압보다 딱 2배가 됩니다. 사람은 정상 혈압을 120에 80 그러는데 기린은 240에 160입니다. 왜 기린의 혈압이 높아야 될까요? 목이 기니까 심장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멀리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요. 그러면 기린이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아래쪽으로 피를 확 보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뇌진탕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기린이 밑에 있는 물을 먹다가 뇌진탕에 걸려 죽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걸 막아주는 장치가 기린의 목에 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 심장하고 머리하고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래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린이 물 먹을 때 이렇게 다리를 넓게 벌리고 먹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하고 머리하고
높이 차이가 많이 안 일어나게. 사람도 물구나무 서기하고 오래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근데 기린의 목에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머리 뒤쪽에 원더풀 넷,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원더풀 그러면은 신기하다, 미러클 또는 다크 이런 말 붙이면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신기하다, 과학적으로 현상을 모르겠다. 그런데요, 심장에서 피를 뿜으면 머리에 와가지고 잠시 멈춥니다. 그래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을 때 피를 천천히 보내줘요. 이제 기린이 물 먹을 때도 머리를 한참 내리고 있으면 피가 몰려서 어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거는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될 피가 거꾸로 머리로 쏠리면 어쩌느냐, 그 걱정도 없습니다. 정맥에 밸브가 있어가지고 거꾸로 심장 쪽으로는 이 정맥피가 가는데 거꾸로 머리 쪽으로는 피가 안 갑니다. 그런 장치를 볼 때 이건 분명히 설계의 증거다.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원래 기린의 목이 짧았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짧았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목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야, 우리 이러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거 진화시키자. 그렇게 진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진화는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설계의 증거입니다. 여기까지가 자연 선택이 다윈이 처음에 말했던 진화의 증거라는 건데요. 그 자연 선택은 가지고는 진화가 안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윈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돌연변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는 신다윈주의 그럽니다. 사람들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아직도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연변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돌연변이를 연구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조금 이따 스티븐 호킹도 얘기하겠지만 스티븐 호킹이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유명하긴 합니다. 20대 때 류게릭병을 앓았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76세까지. 하지만 노벨상 받을 정도로 업적은 없다는 거죠. 이 돌연변이 연구에서, 초파리 돌연변이 연구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의 그 결론입니다. 모든 돌연변이는 유해하다고 간주한다. 이 초파리를 가지고 수십 년을 연구해봐도 초파리의 날개가 변형되고 잘 못 나르고 좀 이상한 기형의 초파리는 나타날지언정 이 초파리가 매미가 되거나 다른 동물로 진화된 것은 하나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돌연변이는 이렇게 소가 등에서 다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게 돌연변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걸리면 그 실망하고 하는 암이라는 거, 그게 일종의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과학의 세 분야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창조과학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주천문학, 여기는 세계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이 발전되다가 도로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생겨났다가 뭐 윤회설 같은 거로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과학의 또 한 분야가 생물학, 특히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동물의 진화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분야가 지질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연대 문제는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빅뱅 이론이 증명된 사실인 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과연 증명된 사실인가를 이름을 통해서도 우선 알 수 있는데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잘 아시죠? 사과나무 밑에서 뉴턴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질 때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더라. 만유인력 법칙. 그거는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law, 우리말로 번역하면 법률. 그거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빅뱅 이론, 빅뱅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빅뱅 이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가설. 이 빅뱅 이론에 그 탄생하게 된 그런 과정,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통 강연을 가면은 어떤 분은 찬양 다 끝나고 자기 시간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되도록 1시간 전에 가서 찬양까지 같이 드리고 같이 분위기를 같이 이렇게 느끼는데요. 오늘 제가 특이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유치부 같은데 조그만 꼬맹이들까지 찬양팀에 있었다. 이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이게 빅뱅이 나옵니다. 초등학생도 제가 어느 정도 논리적인 생각이 있다면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데 은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쉽게 빅뱅 이론을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이 언제부터 탄생이 됐느냐? 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주 정거장 쪽에 허블 망원경을 우리가 설치해 놨죠. 현대 천문학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우주에 갖다 놓은 거를 허블 텔레스코프라고 부르죠.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LA에 있는 윌슨 천문대에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창문도 없는 데서 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우리 은하 밖의 우주를 관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찰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모든 은하들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하는 더 멀리 멀어지고 우리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은하들이 빠른 속도로 후퇴한다. 요걸 발견했습니다. 은하들은 후퇴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책에는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인 양 레드 시프트, 적색 변이, 천이 이런 걸 해가지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아예 증명된 사실이다라고 써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허블 법칙은 우주는 팽창한다. 이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과학을 대할 때 사실과 해석, 요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지금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한 점에 모이겠다. 팽창하는 걸 거꾸로 돌리면 모여지겠죠. 그래서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처음부터 현재의 상태 그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137억 년 전에 한 점으로 모여진다. 아까 그림에서 허블이 수식을 세운 게 V = HR, 직선의 식인데요. 이 멀어지는 속도는 H가 허블 상수고 R이라는 게 우리 태양계로부터 그 은하까지 거리입니다. 여기서 H분의 1이라는 거, 허블 상수의 역수가 137억 년이 됩니다. 거꾸로 돌리면 137억 년 전에는 한 점에 모여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점으로부터 폭발해서 팽창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처음에 제시된 것이 빅뱅 이론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좀 잠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초기의 빅뱅 이론은 1931년에 조지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카톨릭 신부니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폭발했다고 생각했거니, 그렇게 말하면 이 신부는 화를 냅니다. 내가 카톨릭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1931년도에 이렇게 지금의 우주가 옛날에 한 점으로 모여 있었다라고 말한 데에는 특별하게 과학적인 근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1946년 조지 가모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량자들로 이루어진 아일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주 결합 그러죠. 우주 결합으로부터 빅뱅하고 터졌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빅뱅 이론에 대해서 내가 빅뱅 이론을 사실로 알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도 이 초기 빅뱅 이론, 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퍼지는 이론. 근데 이게 변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주 지평선 이런 어려운 용어들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인간이 만든 망원경, 천체 망원경 가지고 100억 년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근데 지금의 우주 망원경을 허블 스페이스 망원경보다 한 10배 밝은 망원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멀리 본다면 그게 더 먼 과거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 전체의 지름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과학자들이 확신은 하지 못하는데 최소한 500억 광년은 넘었다. 한 1000억 광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그 끝의 모양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주 나이 137억 년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37억 년밖에 안 됐는데 우주의 양쪽 끝이 모양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빛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지 똑같아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도 빅뱅하고 터졌으면 질서가 없거든요. 질서 없이 그냥 퍼져나갔는데 어떻게 이쪽 끝과 우주의 저쪽 끝이 모양이 똑같으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단점을 아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보완을 했겠죠. 1981년도에 알렌 구스라는 사람이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이론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급팽창 이론을 냈습니다. 처음에 빅뱅 했는데 빅뱅 하자마자 10의 마이너스 32승초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컬링 하면서 그 깻잎 한 장 차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팀이 일본하고 싸울 때 뭐 깻잎 한 장 차이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은메달 확보하고 근데 깻잎으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32승초에 비한다면은 깻잎의 한 수억 배, 뭐 수조 배 굉장히 이 차이가 납니다. 아주 좁은 시간 내에 거기 처음에 최적에서 10의 26승배 그것도 감각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엄청난 크기로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주가 빅뱅하고 터졌는데 일단 과학자들이 모르는 거 최초의 그 물질은 뭐였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거 모르고 최초의 그거를 빅뱅하고 터뜨린 데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터지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뻥튀기를 사 먹으려고 이렇게 구경을 해봐도 그 뻥튀기 이렇게 돌리는 사람 그 밑에 보면은 불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10의 마이너스 32승분의 1, 32승초 그때 어떻게 해서 이게 더 팽창을 하게 됐느냐 그리고 또 모르는 게 10의 26승 100까지 팽창하다가 그 다음에 왜 팽창을 멈췄느냐 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제시를 해야지만 지금의 우주 모양이 나온다 거꾸로 껴맞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너지를 다 쓰고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까지가 1981년도에 나온 이론입니다. 근데 1981년이라는 그 수치를 잠깐 기억을 해두세요. 이 이론이 불과 2년 만에 바뀝니다. 1983년도에. 그 전에 이 1981년도에 수정한 이론, 빅뱅 이론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은하계 전체는 회전하지 않는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별거를 다 알아냈어요. 그런데 우리 은하계는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근데 태양은 가만히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요. 태양도 은하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속 996만 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계를 한 바퀴 다 도는데 한 2억 년 걸린다 그러고 있습니다.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은하계도 돌고 근데 이 은하계가 137억 년이나 됐다면 이 은하계의 나선들 왜 은하계가 아직까지도 회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 빅뱅 이론이 불과 2년 만에 바뀌었는데요. 이 바뀌게 된 동기가 뭐냐면 초신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별이 태양도 마찬가지죠. 태양이 지금 수소폭탄처럼 쭉 불타고 있는데 그것이 수천 년 얼마인가 시간이 지나면 그 에너지가 다 소모된다. 그리고 태양이 없어진다 그러죠. 이 별들도 죽습니다.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자기 평상시 밝기보다 1000억 배가 밝아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지름이 한 3mm로 줄어듭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커다란 그 별이 지름 3mm로 되니까 중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주변에 있던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죠. 그것을 블랙홀 그럽니다. 좀 어려운 것까지 갔는데요. 이 초신성의 발견으로 뭘 발견했느냐? 이 멀리 있는 우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주가 빅뱅하고 터져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가다가 언젠가는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지금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주가 팽창하다가 점점 팽창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현대 빅뱅 이론의 가장 큰 모순점입니다. 미해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지 속도가 빨라지는데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모른다는 거죠. 모를 때 과학자들이 쓰는 말 원더풀이라고 쓰든가, 근데 여기에다가는 다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크 에너지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우주 이론이 이겁니다. Accelerating Universe, 가속하는 우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빅뱅하고 갑자기 커졌다가 이게 서서히 가다가 멈출 줄 알았더니 더 빨리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종 모양의 오른쪽 위에 다크 에너지, accelerated expansion, 팽창이 가속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우주가 팽창이 가속한다는 말은 우주 팽창이 정지하지 않는다. 무한히 팽창한다는 거죠. 이 우주를 팽창을 가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그게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다크 에너지 그러면은 이 에너지 색깔이 검다는 건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검다는 게 아니고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좀 뒤에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그 측량하는 기술이 대단한데 가까운 데는 레이저로 잽니다. 달까지 거리. 옛날에 암스트롱이 달 날아갔을 때 거기다 거울을 놓고 왔거든요. 지구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반사돼서 나오는 거, 거리 속도 따지면 갖다 놓은 속도 시간을 재면 거리가 나오죠. 거리를 재니까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1년에 3.8cm씩 멀어진다. 이제 그게 측정이 됐고, 조금 더 먼 거리는 삼각 측량법을 씁니다. 근데 아주 먼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도 듣고도 잘 외워지지 않는데요. 이 과학자들이 뭘 쟀냐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총 질량을 쟀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 계신 성도님들의 몸무게를 합쳐봐라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잴까 할 텐데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의 질량 10의 22승계 엄청난 양의 질량을 다 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빅뱅이 맞으려면 질량이 100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보니까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질량이 5 말고 20이 더 있어야 된다. 근데 실제 물질은 없다. 이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물질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다크 매터라고 합니다. 모르는 물질. 그리고 나머지 75%는 에너지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 우주가 점점 더 팽창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크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는 흔히 그 우주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거는 5%밖에 없다. 근데 그 5%도 제대로 아는지 모르죠. 이 가속한 우주론, 거대한 우주가 가속도를 가지고 점점 더 빨리 팽창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팽창 에너지는 137억 년 전에 다 써버렸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더 빨리 팽창을 할까? 밑에 계산에 의하면 우주 에너지의 72% 정도가 우주를 가속하는 데 필요하다.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왼쪽 그림에 까맣게 보이는 거, 이게 암흑 물질이다.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오른쪽은 에너지를 표현했는데요. 75%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가끔 뉴스에도 납니다.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를 발견하면 당장 노벨상감이다. 과학자들은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대폭발 이론은 이 빅뱅 이론이 기독교에 좋은 영향을 준 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끊을 수가 있죠.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초신성이 발견됨으로 해서 우주의 종말이 있구나.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빅뱅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은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팽창이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죽음으로 가고 우주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는 우주 역사관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런 걸 싫어해서 다른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정상 상태, 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일정하다. 근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부정이 되고 빅뱅 했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고 우리가 농구공을 계속 두드리듯이 우주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주장했던 이론도 부정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가속하는 우주론입니다. 근데 이걸 싫어해가지고 1983년도에 그 Chaotic Inflationary Theory, 혼돈 우주론이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 자체를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의심을 갖는 그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폭포수 밑에서 폭포를 맞다 보면은 그 물방울이 수없이 많이 튀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만들어질 때, 빅뱅하고 만들어질 때 우리 우주 하나만 만들어졌겠느냐? 우리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억 개 이상의 우주다.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10의 500승계, 엄청 많은 겁니다. 10의 500승계. 이 우주 전체의 별이 10의 22승계에 있거든요. 10의 500승계면 엄청납니다. 그만한 우주가 있다. 라고 그쪽으로 생각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도 빅뱅 이론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다중우주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있다. 근데 그 우주마다 자연 법칙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 우주에서 다른 우주까지는 빛도 왕래를 못한다. 다른 우주가 또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결국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지구 말고 다른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이 어디 없을까 하고 한 2740개의 행성들을 연구를 해봐도 지구만한 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그렇게 많이 있다면 수없이 많은 우주 가운데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에는 생명이 못 살죠. 별이라는 건 스타가 별인데 스스로 빛나는 거, 태양처럼 불타는 곳에는 생명체가 못 삽니다. 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죠. 근데 어쩌다 우주가 수없이 많이 있다 보면 그 중에 하나의 행성에는 지구처럼 생명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미하게나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우주 가설은 여전히 신념적이고 가설적인 단계입니다. 제로 확률을 믿는 가설이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이론, 증명할 방법이 없고 물리법칙과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매스컴에 많이 떴는데요. 이 사람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제목만 보면 하나님이든 누구든 다른 신이든 위대한 설계를 통해서 우주가 생겨났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이 말하는 설계는 뭐냐면 과학 법칙입니다. 과학 법칙이 최초에 있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우주가 법칙이 우주를 설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과학의 법칙은 어떤 물질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발견하는 게 법칙이거든요. 법칙이 먼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 법칙은 또 어디서 생겼느냐? 그거는 얘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신적인 개념은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빅뱅 이론이 틀렸다, 맞는 가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창조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들은 틀렸다고만 말하지 말고 대안을 대라 이럽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냐? 하나님이 천막을 피듯이 펼치셨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니까 과학 얘기, 과학 시간에 종교 얘기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빼고 천지를 창조하신 증인이 말씀하신 성경을 빼고는 과학에서 영원히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이 누더기 표시를 했는데요, 청바지 찢어진 거, 기웁고 깊고 하는 거,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은 누더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은, 빅뱅 이론은 사실이 아니라 가설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빅뱅을 다 믿는 것 같지만 옛날에 빅뱅을 주장하던 그 유명한 과학자들도 다 빅뱅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서 40장 22절에 써 있죠. 이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이 궁창에 앉으시니 한 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벌써 한 BC 한 600년 정도에 쓰인 책이죠. 벌써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펼치신다는 의미가, 우리 종이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쪽 끝 저쪽 끝 보면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쫙 펼치면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죠. 펼치신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저녁에 꽃이 피기 전에 꽃망울이 이렇게 있을 때 왼쪽처럼 있을 때는 이게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꽃이 폈다, 그럼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이렇게 멀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시는 분의 얘기인데요, 이 차원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으신 분인데 우리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차원에서 우주를 설계하셔서 그걸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 4차원으로 펼치셨다.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시간은 길어지고 하니까 실제 나이는 젊은데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빅뱅과 책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물리 전공하신 분이 이제 이런 차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뱅 이론은 가설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펼치셨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죠. 욥기에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는데 성경에서 땅이 영어로 earth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nothing 위에 있다.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게 코끼리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나가보니까 지구를 받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우주 가운데 있는 만유에 있는 힘, 끄는 힘을 만유인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만유인력 그러면 이게 밝혀진 것 같지만 만유인력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이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 만유인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하지만 히브리서에는 누가 이 우주를 붙들고 있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빼고 만유인력의 실체를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구 창조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 인간의 머리로 깨달아서 알 수 없다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증인이 증거를 얘기할 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지구에 대한 그 물리적인 치수들이 써 있는데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지구의 반지름이 6,370km입니다. 근데 지금의 지구의 지름이
지금보다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좀 과학적인 얘기지만 제가 빨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름이 좀 더 커지면 중력이 커집니다. 중력이 커지면 물이 증발하지 못합니다. 현재 딱의 조건이 맞게 되어 있거든요. 물이 증발해서 순환을 해야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음식물로 먹고 사는데 물이 증발하지 못하니까 가뭄이 듭니다. 지금보다 지구의 지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중력이 작아져서 증발했던 물이 지구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비가 안 오죠. 지금보다 자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풍이 하루도 쉴 새가 없습니다. 자전 속도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햇빛을 받는 쪽은 너무 뜨겁고 햇빛을 안 받는 반대쪽은 너무 춥고, 그런 얘기가 달이죠. 달은 자전과 공전 속도가 똑같거든요. 햇빛을 받는 낮에는 섭씨 200도, 햇빛을 안 받는 밤에는 영하 150도, 일교차가 350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 지구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던 게 이렇게 써 있고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만 있어도 우리 지구의 생명이 살 수가 없고, 지구에 또 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이 있어서 하는 역할은 밀물, 썰물을 일으켜주죠. 그래서 바닷물을 정화시킵니다. 지금으로부터 달이 조금 더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밀물, 썰물 작용이 약해져서 바닷물이 정화가 안 되고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서 우리가 생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구가 썩게 되죠. 달이 지금으로부터 지금까지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가까워지면 밀물, 썰물이 너무 커집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그런 걸 보여줬죠. 서해안에서 밀물이 들어오면 동해안까지 넘어갑니다. 하루에 2번씩.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지금 달이 1년에 3.8cm씩 멀어지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과학자들은 그러죠.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 옛날엔 지구에서 붙어 있었다 그러는데, 거꾸로, 그렇다면은 지금 달의 그 거리를 거꾸로 돌리면은 한 10억 년쯤 가까이 왔다. 그럼 달이 형체를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토성의 고리처럼 전부 다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달의 나이는 10억 년을 넘을 수 없다. 지구 나이 46억 년에 비하면 많이 가까워졌죠. 불과 10억 년 갖고 뭘 얘기하느냐? 근데 지구의 나이가 젊다는 증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우리 지구가 우리 은하계에서도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2쯤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은하계에 별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우리 태양계가 있는 곳 주변에는 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은하의 계곡이라고 말하는데, 그 계곡에는 우리 거의 태양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변에 별들이 많다. 근데 그 별들이 수명을 다해서 폭발한다. 그럼 지구에 큰 영향을 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남기에 불리합니다. 딱 하나님이 태양계를 이 은하계 중에서도 3분의 2쯤 떨어진 이 은하계의 계곡 속에 두셨습니다. 생명의 안전지대에 우리 태양계가 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거리를 보더라도 지금 수성, 금성 다음에 지구인데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고, 좀 더 멀어지면 추워서 살 수가 없고, 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일식, 월식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보면은 목성이 쓸데없이 크게 있는데요. 지구보다 한 300배가 됩니다. 이 목성이 하는 역할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해성들을 목성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죠. 지구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반알렌데, 지구가 자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태양풍을 그 자석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태양풍을 그 자기에 부딪혀가지고 북극, 남극 쪽으로 퍼져가서 나타나는 현상, 그게 오로라죠. 하나님이 지구를 여러 가지 장치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천문학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생물학 한 가지만 딱 요점을 짚으려고 합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아이콘 10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부정이 됩니다. 첫 번째, 밀러의 실험,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성공했다는 거죠. 다윈의 개통수, 상동기관, 해켈의 배아 발생도, 시조새,
후추나방, 우리 아직도 우리나라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죠. 말의 화석이 어떻게 됐느냐, 유인원의 화석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진화론은 원시 바다에서 무생물에서부터 생물이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코아세르베이트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점점 진화해서 인간까지 왔다. 그런데 또 인간은 또 뭔가로 진화될지도 모르죠. 이게 이론적으로 틀을 세운 게 러시아 과학자인 오파린 홀데인 가설입니다. 무기물이 유기물을 거쳐서 이중막을 가진 입자로 스스로 물질 진화를 했다. 이걸 확인하는 실험이 1953년도에 시카고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밀러와 지도교수 유레이라는 사람이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또 단량체로부터 고분자로 합성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게 1959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아직도 있는데요. 이 스탠리 밀러 실험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원시 바다에, 원시 대기에 이산화탄소, 질소, 암모니아, 수소, 메탄 수증기가 있었다. 근데 이게 공중에서,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물질이 합성이 됐다. 그래서 이 시험관 밑에 냉각 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또 냉각돼 가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렇게 실험에서 이런 성공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질소, 암모니아, 수소, 메탄 수증기, 그것들을 놓고 전기 자극을 주고, 굉장히 정교한 설계인데요. 거기서 물질이 만들어지자마자 갑자기 또 냉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니까 그것들끼리 또 단백질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상상 아카데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추정된다, 적응하게 되었다, 맨 마지막에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과학자들은, 지금의 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람 논문에도 글씨가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논문 중간중간 색깔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could have been prevailed, may have, could have. 논문이 could have, may have, 그랬을 것이다가 모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점이 뭐냐면은 원시 지구의 환경, 이따 다른 과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밀러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환경과 지금의 우리가 밝힌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 밀러 실험에서는 물질이 만들어지자마자 급속하게 냉각을 해야 됩니다. 자연에서 그런 급속한 냉각 장치가 어디 있었겠느냐. 또 결정적으로 이 밀러가 만들어낸 아미노산은 두 가지 타입인데요. 아미노산이 왼손 타입과 오른손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체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겠죠. 왼손 타입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밀러가 실험해서 만든 거는 말하자면 공업용 아미노산, 왼손 타입과 오른손 타입이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오른손 타입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자연의 어떤 상태가 그것을 분리했겠느냐, 그리고 자연계의 밀러 같은 장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결정적인 게 산소입니다. 밀러가 산소를 뺐는데요, 산소를 집어넣으면 물질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또 산소가 없다면 만들어진 물질이 생명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만들어진 물질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다 결론을 내린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처음에 이 밀러가 실험 장치를 고안해서 만든 거, 이 밀러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1991년도까지 이 연구를 해오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원시 대양에서 생명 발생 학설은 이제와 생각하니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부정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진화를 믿는 과학자들이 1980년에 시카고 대학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대진화, 소진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개가 변해가지고 치와와가 되고, 어떤 개가 변해가지고 푸들이 되고, 이런 거를 소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변이는 가능한데 대진화, 즉 개가 진화돼서 고양이가 됐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진화론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화석에서 전이 형태가 없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진화가 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처음에 다윈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회의 진화론이 퍼져가지고 이게 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을 일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따르고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하고 동물하고 완전히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동물은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됐지 진화를 믿느냐 창조를 믿느냐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배우고 오더니 엄마 아빠가 원숭이로 보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꼭 이거를 대변해주는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남매를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요, 그 누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동부의 그 유명한 대학에 가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제 아들하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하고 있었는데, 이 버지니아에 남아있던 남동생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우연이다, 진화가 맞다, 하나님은 없다. 버지니아 텍에서 있었던 조승이라는 사람의 총격 사건이 있었죠. 진화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 학생의 행동은 제대로 된 행동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보통 사람들이 우스개로 말하듯이 인생 뭐 있어? 한번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죠.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들은 생각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 희생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 묘비 앞에서 꽃을 놓고 사람이 울고 있죠.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게 다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준비해 온 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그 왼쪽에 있는 여자가 주인공인데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늦둥이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늦둥이를 데리고 학교만 갔다 오면 놀아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엄마가 죽었으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이 잘리고 한쪽 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그 당시 전도사 시절에 병원 신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는데 우여곡절 끝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이 가정에서는 음식을 누가 만들까요? 여자가 만듭니다. 근데 남편이 감자찌개를 좋아하는데 한쪽 팔로 감자를 썰려니까 감자가 동그라니까 자꾸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꾀가 나가지고 감자를 이렇게 어깨로 눌러놓고 반쪽을 딱 자릅니다. 그래 놓고 감자를 엎어놓으면 그 다음에 한쪽 손으로 잘라도 안 튀기는 거죠. 그러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연탄 가는 집에 살 때, 연립주택 살 때 식구공탄이 한꺼번에 한 번에 구멍이 딱 맞으면 황홀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놓고 인생이 황홀한 건 아니죠.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황홀하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렇게 황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분자생물학적으로 요점만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화석 가지고 진화가 맞다 그랬는데 DNA 연구를 하면은 진화들이 전부 다 쉽게 부정이 됩니다. 이 뉴스 퀴즈에 났는데요, 인류 최초의 여자는 누구냐? 1980년대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 핵 속에 DNA가 있고 근데 세포에게 박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자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돌연변이를 연구해 가지고 최초의 여성을 찾았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네이처지에 논문을 냈고 결론이 뭐냐면 최초의 여자는 약 1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생겨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훌륭한 연구다 그래서 상도 받고 최초 여자는 분자생물학적으로 15만 년 전 그러니까 남자를 또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Y 염색체를 연구하면 남자를 연구할 수 있는데 최초의 이 사람이 얻은 결론은 최초의 남자는 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화석 가지고 말하는 500만 년, 300만 년 하고 말하면 엄청난 격차죠. 근데 이 둘 사이에도 아직은 모순이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가 10만 년은 살고 있어야지 최초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후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연구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데이터가 뭐냐면 그 미토콘드리아의 DNA 돌연변이 그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조절을 하면 뭔가 나오겠죠. 인류 통계학적으로도 지금의 세계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 증가율이 약 1.5%, 우리나라는 1.02 이렇게 되죠. 이 시기 우리가 토목과에서 인구 예측할 때 쓰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시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복리를 받을 때 이 식을 씁니다. P, 나중에 받는 돈, A는 원금입니다. 원금 100만 원을 넣어놓고 G, 이자가 3%다. 그럼 G에다 3을 대입합니다. 그래가지고 Y, 10년을 둔다. 그럼 10년 뒤에 내가 돈을 얼마를 찾겠느냐. 이 식이 인구 증가를 예측하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토목과에서 댐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는 식이거든요. 현재 인구 증가율이 약 1.5%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0.5%만 보겠습니다. 2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0.5% 몇 년이 지나면은 70억 명이 되겠느냐. 제가 수학을 거꾸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400년이면 현재 인구가 된다. 4,000년 정도면 됩니다. 제주도 면적이 네이버에 찾아보면 1848.4 제곱킬로미터. 그 밑에가 미터로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요. 1제곱미터에 4명씩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게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건축물 설계할 때 쓰는 값입니다. 몸무게 50kg인 사람 4명, 그러니까 20kg. 보도교 설계할 때도 그 수치를 씁니다. 1제곱미터에 4명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쓰면은 제주도 면적에 73억 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좁으니까 자식을 덜 낳자. 옛날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산하 제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진화론적으로 인류의 시작을 50만 년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인구 증가율을 0.5%로 보고 2명이 출발했다. 그러면 지금의 인구는 50만 년 지났으면은 10에 1083승. 이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만큼의 인구라면은 지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 10에 22승, 70억은 10에 9승입니다. 태양 속에 10에 29승, 태양계 전체에 10에 39승, 다 잡아가지고 우주 전체에 있는 이 행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0에 100승명입니다. 근데 지금의 50만 년이 됐다. 그럼 이 우주도 모자를 지경이죠.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으로부터 지금의 인구가 나왔다. 충분히 성경에 근거한 것이 훨씬 더 과학하고도 잘 들어맞습니다. 세 번째, 지질학으로 넘어가는데요. 현대 지질학에서 지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오랜 세월 동안에 비가 와서 깎이고 침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쌓이고 또 깎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오랜 세월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층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그 부분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 미국 북반구 전체가 2층이 이어집니다. 왜 깎이는 데가 없을까요? 지층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기로 노아 홍수 때 쓰나미 같은 것들이 밀려와서 퇴적으로만 지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진화론 지질학자들이 그랜드 캐년 지층을 보면서
이 여러 개의 지층이 있는데요. 어떤 거는 수성층, 어떤 거는 풍성층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코코니노 지층, 요거는 바람에 의한 거다. 최근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수리 실험을 통해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는 이런 층이 쌓일 수 없다. 물에 의해서 생긴 층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랜드 캐년의 모든 지층이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것도 옛날에는 물고기가 죽을 때가 되면 얕은 물가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흙이 깎여가지고 퇴적이 돼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화석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부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이 한 몇십 년 됐습니다. 벌써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죽으면 다른 물고기들이 잡아먹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화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교과서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글자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은 화석이 되려면 동식물이 빨리 묻혀야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 교과서가 지질학 이론은 몇십 년 전에 바뀌었는데 교과서에는 뒤늦게 들어왔죠. 우리가 지금 2018년도가 우리나라 교과서 18차 교과과정인데 작년의 교과서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진화론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의 지질학에서는 화석이 형성되려면 신속히 묻혀야 된다. 그래서 물고기가 놀다가 자기가 묻히는지도 모르게 조개가 죽을 때는 입을 벌리고 죽거든요. 근데 화석에서 나오는 조개는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죠. 물고기가 떼지어 놀다가 화석이 되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다가 화석이 됐고 심지어는 똥화석이 나오려면 화석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노아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거치고 그랬는데 바로 안 나오고 2월 27일에 나왔거든요. 이 57일 동안 땅이 굳었다. 그때 거의 모든 퇴적암이 형성이 됐다. 네, 그렇게 맞춰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옛날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안 바꾸고도 우리 인간들이 잘 속아 넘어가죠.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7C 이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앞부분 이게 진화론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과학은 빅뱅이 맞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고 어떻게 천막처럼 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부정하고 창세기에 대한 믿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가 성령을 받고 위대한 설교자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기껏 설교했더니 4명이 회심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도냐?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 구약을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셔가지고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우리도 보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 그렇게 살짝만 건드려 주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배경, 메시아에 대한 배경이 없는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이 지식에 대한 욕구는 많았죠.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당신들이 모르는 걸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람 이름 2명이 나오죠. 누구. 그리고 사람들 하니까 최소한 2명. 그렇게 해서 4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 번 선교지에 나가서 한 번 시장가에 가서 외쳤는데 4명이 회심하더라. 그럼 아마 그 선교사님은 즉시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할 겁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가가지고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첫 번째 노방 전도를 했더니 4명이나 회심했어요. 대단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기독교 문화운동가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만일 불신자와 대화하는데 단 1시간만 허락된다면 처음 55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이 뜻하는 바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5분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데 쓰겠다. 옛날에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렇게만 외쳐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전도해 가지고는 안 먹혀 들어가죠. 왜냐하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그러거든요. 죄인이라는 그 배경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죄를 유전받아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대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런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 믿자, 이게 복음 전도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물들어 있어서 성경 자체를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반대하는 데는 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서 이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많이 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 혼자만 알고 그걸 감춰놓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창조과학에 들어오게 된 게 1991년도인데요. 그 당시 창조과학 강연할 때는 이거는 보조수단이다, 그런 강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이 과학 때문에 걸려서 복음을 떠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그 교역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미국의 LA 지부에 이재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가 권사였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잘 다녔죠. 근데 주일학교 때 자기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는 성경 말씀이 사실로 잘 안 믿어져요,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냐, 나도 그렇단다, 그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가지고 진화론 지질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미국의 진화론 지질학을 더 배우려고 미국에 유학 갔는데 첫날 자기 옛날에 같이 믿던 친구를 만난 겁니다. 네가 진화론 지질학을 해서 되느냐, 내가 좋은 대학원을 소개해 줄게. 그래가지고 미국 창조과학에서 하는 그 대학교에서 창조론 지질학을 배우고 지금은 많은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유명한 진화론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칼 세이건을 존경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주일학교 때 선생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진화론계의 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부분도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과학에 능하니까 그런 데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2013년도에 돌아가신 척 스미스 목사님, 그 캘리포니아의 카스트 메사라는 곳에 무슨 교회죠? 갈보리 채플을 담임하셨는데요. 이분은 6개월에 한 번씩 창조과학 강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창조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왜 이 교회는 강연을 많이 요청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진화론에 세뇌되어 오니까 그것을 말끔히 씻어줘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결국 창조과학을해서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과학 때문에 복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그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밭의 토양을 잘 알죠.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요즘에 와서 이렇게 잘 전도가 잘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진화론이라는 생각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근데 진화론을 먼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맞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복음 전도의 중요한 보조적인 수단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은 저희 창조과학회에서 기본과정으로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영향, 자연의 신비, 진화론자들이 아이콘으로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논문을 제시해 가면서 과학적으로 부정이 된다. 보통 성경적으로는 노아 홍수와 방주 이야기, 빙하기가 노아 홍수 이후에 올 수 있었다. 진화론자들의 심리학, 우주와 지구의 창조, 지층과 화석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한다면 기회가 된다면 혹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복음을 영 안 받아들이실 때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안내하는 그랜드 캐년 탐사 여행 거기를 다녀오시면 거의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그랜드 캐년 탐사를 다녀와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간증들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오늘 제가 어려운 과학 이야기들을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 좀 소화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골치 아프신 분들은 성경이 과학도 다 과학도 포함해서 성경이 모든 게 사실이구나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자녀들에게는 이런 게 있다더라 과학을 하면서도 진화론을 안 하고도 과학을 전공할 수 있다. 너희들이 과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널리 알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바란다. 그런 정도 권면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화론이라는 세력이 우리 과학세계 또 여러 문화 분야에 퍼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과학 때문에 걸려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과학이 진화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도 얼마든지 과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들을 과학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과학을 진화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안 되거든 또는 이 창조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